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 사는 62세 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자다가 벌떡 일어서게 되면서도 결국엔 돌아 평화를 맞이하게 된 저희 집의 이야기예요. 아마 이 사연 들으시면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치가 떨리거든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4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때 일을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죠. 둘째야, 넌 서울 가서 돈 벌어와야 한다. 오빠 대학 보내야지. 아버지의 한마디에 18살 그 어린 나이에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로공단 봉제공장에서 5년간 미싱사로 일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주먹밥 하나 사들고 출근하면 밤 10시가 넘어서야 기숙사로 돌아올 수 있었죠. 야, 충청도, 손 좀 빨리 움직여. 물량 못 맞추면 다 네 책임이야. 공장 반장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월급날이면 절반은 시골 부모님께 붙이고 나머지로 겨우 생활했어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았죠. 주말마다 부기학원에 다니며 격리 자격증을 땄고 그 노력 끝에 바라던 작은 무역회사에 격리로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첫인상은 한마디로 꽝이었어요. 얇은 곱슬머리에 앙상한 몸, 키는 크지만 수줍음이 많고 말도 더듬었죠. 김양, 이 서류 복사 좀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아니다, 내가 탈게요. 김양도 한잔 할래요?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 달리 여직원한테 커피 심부름을 안 시키는 게 신기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죠. 제가 야근할 때면 도시락을 사다 주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씌워주고 무거운 짐은 대신 들어주고 그렇게 연애 아닌 연애를 한 지 1년쯤 지나서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그것마저도 정말 그 사람답게 소박했어요. 정희씨, 나랑 평생 같이 살래요? 부자는 못 돼도 굶진 않게 할게요. 그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갔고 다음 해 봄에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시아버지는 과묵하지만 술을 좋아하셨고 시어머니는 까다로우셨지만 정은 많으셨죠. 신혼집 없이 시댁 작은 방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손님 받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그러다 결혼 2년 만에 아들 준영이를 낳았어요. 시댁에서는 아들이라고 기뻐했지만 저는 그때 당시 심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났죠. 아가 또 울어? 애 낳고 나면 다들 그래. 정신 차려. 시어머니의 매정한 말에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절 걱정하신 거니까요. 아들 준영이가 돌진할 무렵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거의 반신불수가 되셨고 가게도 접어야 했죠. 그때부터 진짜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병원비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는 준영이를 업고 호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호떡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에야, 울지마. 엄마 일하잖아. 등에 업힌 준영이가 올 때마다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어쩔 수 없었죠. 새벽에 호떡 재료 준비하고 낮엔 시장에서 장사하고 저녁엔 시아버지 병간호. 하루가 48시간이어도 모자랐어요. 시어머니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하셨는데 60이 넘은 나이에 뜨거운 물에 손이 헐어가며 일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야 살지.
너도 참 고생이다. 그렇게 우린 그 몇 마디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저는 둘째 딸을 낳았고 시아버지는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와 저는 고난의 길을 함께 이겨낸 애틋한 모녀지간이 됐죠. 딸아이도 자랑스럽지만 첫째 아들 준영이는 정말 기특한 아이였어요. 어려운 형편을 아는지 투정 한번 부리지 않았죠. 학원 한번 못 보냈지만 혼자 공부해서 늘 전교 10등 안에 드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5등 했어. 정말? 대단하다. 우리 아들 최고야. 중학교 땐 교복도 선배한테 물려받아 입었어요. 친구들이 놀릴까봐 걱정했는데 엄마 괜찮아. 공부 잘하면 아무도 뭐라 안 해. 그 말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고등학교는 지역에서 이름난 명문고에 수석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시어머니와 남편 이렇게 넷이서 얼싸안고 울었죠. 우리 손주가 해냈네. 춘영 애미가 고생한 보람이 있어. 대학 입시를 앞두곤 더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저도 새벽까지 옆에서 간식 챙겨주며 응원했죠. 준영아, 라면 끓여줄까? 아니에요, 엄마. 엄마도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수능날 새벽부터 절에 가서 108배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우리 준영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적같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 그것도 경영학과에 합격했죠. 너무 행복해서 시장 한복판에서 우리 아들 땡땡대학교 갔어요! 라고 소리쳤어요. 장사하던 아주머니들이 다 본인 일처럼 좋아하며 축하해줬죠. 대학 다니면서도 준영인 정말 성실했어요. 과외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고 크고 작은 장학금도 꾸준히 받았죠. 졸업 후에는 원하던 회사에 당당히 입사했죠. 첫 월급 타던 날 통장을 통째로 제게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정말 든든한 아들이었죠. 입사한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준영이가 저랑 남편에게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에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어머, 설마 여자친구니?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엄마도 마음에 들어하실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온갖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전, 나물 정성껏 차렸죠. 주말이 되고 준영이가 데려온 여자를 보는 순간 솔직히 첫인상이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긴 파마 머리에 진한 화장, 명품 가방에 높은 하이힐, 뭔가 우리에게 맞지 않게 너무 화려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유지연이라고 해요. 인사를 하는데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 저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죠. 뭐 이런 자리가 낯선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어요. 그러다 식사 시간이 됐는데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보고 그 아이는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아, 그래? 그럼 맛만이라도 보겠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물만 마실게요. 그렇게 젓가락질 몇 번 하고는 식탁만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런데도 준영이는 연신 그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짓는 겁니다. 저를 볼 땐 딱딱하던 그 아이도 준영이를 보면서 웃고요. 서로 정말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엄마, 그 지연이는 이화여대 나오고 지금은 대기업 홍보팀에 다녀요. 요즘 사람답지 않게 능력 있고 멋지죠? 아, 그래서 우리 집이 불편했구나 싶었죠. 눈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건너 듣자 하니 그 집안도 가진 게 별로 없더군요. 아마 딸 잘 키웠다는 명목하에 요구한 것들이겠죠. 몇 달 후 준영이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식 이길 수 있나요? 양가 상견례는 강남의 한정식집에서 했는데 지연이 부모님을 만나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지연이 어머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모습을 보니 기가 죽더라고요. 그런데 또 들어보니 저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저희랑 집이 가까우시네요.
사돈을 동네분으로 만날 줄이야. 저희는 사실 지연이 같은 아이는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낼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아쉽긴 해요. 그게 지연이 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지연이 아버지도 계속해서 제 속을 긁었죠. 준영이가 좋은 기업에 다닌다지만 요즘 세상에 집 한 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최소한 서울에 30평 이상 집은 있어야죠. 우리 지연이 수준엔 그 정도는 돼야 하는데 준영이가 잘 챙겨줘야겠어요. 답답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준영이가 이렇게 답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열심히 살겠습니다. 전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지연이 그 아이도 옆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답지 않게 적극적인 모습이었죠. 제가 반대한다고 한들 둘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는 더 가관이더라고요. 예물은 최소 다이아 세트로 해주세요. 예단은 시댁에서 알아서 해주시고요. 혼수는 최소 1억은 드려야 살림이 되죠. 사돈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간 모아둔 돈과 준영이가 모은 돈을 합쳐 분당에 있는 전셋집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전세요? 요즘 누가 전세로 시작해요? 당연히 매매죠. 그래도 준영이가 중간에서 영리하게 잘 조율해서 결혼식은 무사히 치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당일도 우리 딸이 고생길로 가네. 시집을 아쉽게 갔으니. 지연이 어머니가 하객들 앞에서 대놓고 한숨 쉬는 걸 들었을 때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해준 건 없는데 받기만 했으면서 어쩜 그리 말할 수 있는 건지 자식 가지고 장사한다는 말이 절로 생각나더군요. 지연이 그 아이도 결혼 초반엔 그래도 며느리로서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명절에도 오고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요. 하지만 6개월쯤 지나니 곧바로 본색이 나오기 시작했죠. 어머님, 저 요리를 잘 못해서요. 반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내가 해줄게. 처음엔 일하느라 바쁜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기꺼이 해줬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봤죠. 시장에서 제일 신선한 재료만 골라서 김치만 해도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3가지, 나물은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5가지, 조림은 콩자반, 메추리알 장조림, 연근조림, 우엉조림,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정말 정성껏 만들었어요. 어머,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 처음엔 이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어머님, 이번엔 갈비찜이랑 잡채도 부탁드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상황에선 그건 좀 힘든데. 준영 오빠가 먹고 싶대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하죠, 어머님? 준영이 핑계를 대니 어쩔 수 없이 해줬죠. 그런데 나중에 준영이한테 물으니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둘째 딸한테 들은 얘기였어요. 엄마, 새언니가 엄마 반찬 가져가 놓고 자기가 만든 거라고 자랑한다? 뭐? SNS에 올렸더라고. 나랑 친구 맺은 거 잊었나 봐. 주말에 요리 솜씨 이러면서 자기가 만든 것처럼 해. 웃기지? 어이가 없었어요. 내 정성을 그렇게 이용하다니. 하지만 뭐 그냥 그런 애인가 보다. 그렇게 보이는 게 중요한 애인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아들 내외 결혼 3년 차에 손자가 태어났어요. 준영이를 쏙 빼닮은 예쁜 아이였죠. 엄마, 지연이가 아이 낳았어요. 아들이래요. 병원에 달려가니 정말 천사 같은 아기가 있었어요.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났죠. 아이를 살펴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 그럼 당연하지. 그래서 한 달간 며느리 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새벽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해서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이유식 만들기, 집안일 등등. 어머님, 애가 또 울어요. 내가 볼게, 넌 쉬어. 그렇게 말하면 며느린 거절도 않고 홀랑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카톡하고 온라인 쇼핑하고. 어머니가 다 해주셔서 너무 편해요. 완전 호텔 산후조리 부럽지 않아요? 제가 옆에서 애를 보는데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찜찜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폭발한 건 지연이 친정어머니가 왔을 때였어요. 사돈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니에요. 손주를 위한 일인데요, 뭐. 근데 미역국이 좀 싱겁지 않아요? 우리 지연이는 짭짤한 거 좋아하거든요. 제 앞에서 대놓고 트집을 잡더라고요. 지연이도 거들었죠. 맞아. 내 입맛엔 엄마가 끓여주는 게 더 맛있긴 해. 정말 자존심 상했지만 참았어요. 손주가 너무 예뻤으니까요. 그런데 손주가 돌 지나고부터는 더 심해지더라고요. 어머님, 하준이 좀 봐주세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또? 이번 주만 벌써 4번째인데. 어머니가 안 봐주시면 누가 봐요.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중요한 약속이 친구들과 스파를 가거나 백화점 쇼핑하거나 맛집 투어하는 그런 약속이더라고요. 약속,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저한테 일주일 내내 맡기면서까지 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곧이어 둘째 손주가 태어났을 땐 아예 2달 동안 첫째 아이를 저희 집에 맡겼어요. 어머님,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푹 쉬고 있게요. 우리 하준이 좀 잘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집에 기저귀 분유만 잔뜩 사다 놓고 가버렸죠. 2달 동안 손주를 돌보며 식사, 목욕, 재우기, 놀아주기 다 제가 했어요. 가장 화났던 건 어린이날이었죠. 준영이는 일을 하러 나갔고 집에는 저랑 며느리, 손주들만 있었거든요. 첫째 아이가 눈치를 보더니 엄마랑 놀이공원 가고 싶어 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며느리가 할머니랑 가, 엄만 바빠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손주 둘을 데리고 유원지에 놀러 갔죠. 나중에 보니 그날 지연이는 친구들과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왔더라고요. 명절은 정말 더한 지옥이었어요. 도와주는 이가 없어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도 모자랐거든요. 추석 때 일이에요. 송편 빚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 잡채, 산적 혼자 다 준비했어요. 며느리는 당일 아침 10시에 슬그머니 나타났죠.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하준이가 아침에 때를 써서.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었어요. 첫째 아이는 정말 순한 아이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는 아이인데. 지연아,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줄래? 어머님 저 허리가 아파서. 애들 키우느라 디스크가 왔나 봐요. 그러면서 전날 시댁 다녀온 지 시누이한테는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며 이것저것 시키더라고요. 차례 지내고 밥 먹을 때도 불평뿐이었어요. 어머님 전이 좀 느끼해요. 잡채는 너무 달아요. 갈비찜은 간이 싱거워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준비한 음식인데 속으로 네가 해봐라 얼마나 잘하나 싶었지만 꾹 참았죠. 그러고는 점심 먹자마자 그릇 하나 안 치워주고 어머님 저희 가볼게요. 친정에도 가야 해서 라며 가버렸죠. 설날엔 아예 늦게 와서 세배만 하고 갔어요. 세뱃돈은 꼬박꼬박 챙기면서요. 가장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 손주 하준이 돌잔치 보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전 아들 내외에게 2주 전에 미리 연락해서 말했어요. 다음 주에 할머니 기일이야. 꼭 와야 해. 네 어머니 알겠어요. 그런데 기일 전날 밤 10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한데 못 갈 것 같아요. 하준이 영어학원 특강이 있대요. 그거 하루 좀 빠지면 어떠니? 내가 미리 말한 할머니 제사인데. 어머님 요즘 애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할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정말 가슴이 무너졌어요. 시어머니가 준영이를 얼마나 아꼈는데 손주들 보러 직접 오가시고 돌잔치 때 금반지도 해주셨는데 그 기억이 나서 한 번 더 말했어요. 지연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1년에 한 번뿐인 기일인데. 어머님, 전 누가 뭐래도 하준이 교육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제사 같은 거 요즘 누가 해요? 구시대적이잖아요. 구시대적이라니. 그땐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요. 전화 끊고 나서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남편도 한숨만 쉬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 아이,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나중에 둘째 딸아이한테 전해 들으니 그날도 며느린 사실 친구들과 근처로 여행을 갔더라고요. SNS에 힐링타임이라고 사진을 올렸는데 그 와중에 며느리 친구가 모든 가족 행사를 거부하는 이 시대의 자유부인이라고 조롱하듯 댓글을 달았다는 겁니다. 글쎄 며느리도 킥킥킥 들켰네 라고 답했대요. 정말 그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밤새 잠도 안 오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이렇게 날 무시하는 걸까? 하고요. 그렇게 가슴속에 울분을 삭히며 그냥 없는 사람으로 치자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올해 초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도 진하게 하고 새 옷도 입고 뭔가 꾸민 티가 났죠.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냈지.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찾아오니 수상했어요. 어머님, 제가 좋은 차 사왔어요. 같이 마셔요. 비싼 홍차를 꺼내더라고요. 더 수상했죠? 어머님, 하준이랑 하진이가 요즘 어머님 보고 싶다고 자주 얘기해요. 그래? 그럼 데리고 와. 네, 그럴게요. 어머님이 우리 아이들 정말 예뻐해 주시잖아요. 빙빙 돌리는 게 뻔히 보였어요. 한참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저희가 이번에 아파트 옮기려고 하는데요. 아, 역시나 돈 얘기구나 싶었죠. 서울 받은 곳에 괜찮은 아파트가 나왔어요. 하진이 학군도 생각해야 하고.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얼마나? 1억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준영 오빠 월급도 좋으니까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남편과 지금껏 모아둔 돈이 2억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건 노후 자금이거든요. 병원비며 생활비며 만약을 대비한 돈인데 그렇게 큰 돈은 없다. 그러자 며느리 표정이 살짝 굳더니 어머님, 제가 알기로는 있으신 걸로 아는데요. 뭐? 준영 오빠가 그러던데 어머님이 돈을 꽤 모아 놓으셨다고 하던데요. 준영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리 없는데 거짓말까지 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준영 오빠가 장남의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돈 요구하는 게 너한텐 당연한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가족이니까요. 가족? 시할머니 기일도 안 오는 사람이 가족 우는 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됐어. 돈 같은 거 없으니 돌아가라. 그러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머님, 사실 요즘 저희 형편이 많이 어려워요. 애들 아빠 외벌이로는 이사는 꿈도 못 꾼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집도 두 분이서 사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서 집을 둘러보더니 이 집 팔면 그래도 땅이 좋아서 5억은 나올 텐데 작은 집으로 옮기시면 차익이 3억은 남을 거예요. 그 돈으로 저희 도와주시고 나머지로 생활하시면 어때요? 서로 좋은 거잖아요. 내 집까지 팔라고 하다니요. 40년 동안 살아온 집을, 시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그리고 어머님 나이도 있으신데 이렇게 큰 집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가까운데 작은 아파트 알아봐 드릴게요. 정말 가관이었어요. 내 집 팔아서 너희 주고 난 구석에 처박히라는 거잖아요. 어머님, 저희가 나중에 모실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래? 근데 난 도무지 믿기지가 않네. 네 평소 행실 봐서는 나를 내칠지언정 모시진 않을 것 같은데 말이다. 제가 이렇게 쏘아붙이니까 어머님, 대체 왜 이러세요? 준영 오빠 생각도 하셔야죠. 준영이 생각해서 더 안 되는 거야. 너 같은 애한테 기대 살라고? 어머님, 나가! 당장 나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지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서더니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준영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래, 말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 말해봐! 쾅 하고 문 닫고 나가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모든 걸 털어놨죠.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더는 못 참겠어.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나도 걱정돼. 며칠이라도 여행 다녀올까? 여행?
그래, 제주도라도 다녀오자. 당신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잖아. 그 말에 갑자기 서러워졌어요. 평생 시댁 살림에 자식들 뒷바라지, 손주 돌보기, 며느리 시중까지 나를 위한 여행 한번 못 가봤구나 싶어서요. 그래, 가자. 제주도 가자.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이번엔 푹 쉬고 오자. 다음날 바로 여행사에 가서 제주도 5박 6일 패키지를 예약했어요. 남편과 둘만의 시간이 필요했죠. 출발 일주일 전 이상하게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없는 동안 애들이 밥은 제대로 먹을까? 내가 늘 반찬 해줘야만 챙겨 먹는데. 그렇게 소리 질러 놓고 아직도 그 집안에 대한 정이 남아있나 봅니다. 정확히는 아들과 손주들에 대한 걱정이었겠죠. 저는 또 배알도 없이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휴, 난 정말 못된 시어머니는 못되나 보네.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재료들을 샀어요. 갈비는 한우 1등급으로, 나물은 국내산으로만, 준영이네 가족들이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로만 꼼꼼하게 준비했죠.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더는 안 해. 냉장고 2칸이 꽉 찰 정도로 반찬을 만들었어요. 국물류는 냉동실에 따로 보관했고요. 출발 전날 준영이한테 집에 들려서 반찬을 가져가라고 연락했어요. 그러자 요즘 일 때문에 야근이 잦아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은 걸 아니까 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걸려서 제가 먼저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지연아, 나랑 네 시아버지 둘이서 내일부터 제주도 여행 간다. 네? 어머니가 여행을요? 갑자기 왜?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 다른 건 아니고 집에 반찬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 반찬을요? 그래, 냉장고에 있어. 너희가 평소 좋아하던 거로 준비해 놨다. 현관 비밀번호는 1234야.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어머님, 저번에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괜찮다. 필요하면 가져가. 전화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가져갈까? 아님 그냥 무시할까? 드디어 제주도로 출발하는 날 공항에 가는 내내 설렜어요. 여보, 신났네 아주. 응, 비행기 타는 것도 처음이잖아. 제주도에 도착하니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맑은 공기, 푸른 바다, 아름다운 풍경. 와, 정말 아름답다. 그러게, 이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 더 좋네. 첫날은 성산 일출봉, 섭지코지를 구경했어요. 저녁엔 흑돼지 구이도 먹고 정말 행복했죠. 호텔에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문득 집이 걱정됐어요. 혹시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지? 작년에 동네에 도둑이 든 일이 있어서 CCTV를 설치했거든요. 휴대폰으로도 바로 볼 수 있게 해놨죠. 그래, 잠깐 확인만 해보자. CCTV 앱을 켰어요. 거실, 주방, 현관 다 조용하더라고요. 역시 쓸데없는 걱정이었네. 그렇게 끄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8시. 지연이가 들어왔죠. 진짜 반찬 가지러 왔구나.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따라 들어왔는데 지연이 사촌동생 같았죠. 예전에 한번 본 적 있거든요. 뭐 대학생이라고 했나? 긴가민가 하는 사이 둘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언니, 여기가 언니 시어머니 집이에요? 처음 와보지? 네. 우와, 집 꽤 크다. 둘이 신발도 대충 벗어놓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일단 냉장고부터 확인해볼까? 언니가 말한 그 반찬이요? 맨날 해준다고 성가시게 굴어서. 냉장고를 열자 둘 다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헐, 이게 다 뭐야? 반찬 가게야? 우리 시어머니가 원래 오지랖이 넓어.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냄새도 이상한데 언니 이거 상한 거 아니에요? 몰라, 원래 우리 시어머니 요리 실력이 엉망이야. 멸치볶음을 맛본 사촌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맛은 있는데? 완전 밥도둑이겠다. 그만 먹어, 짜. 이런 거 먹으면 신장 망가지겠어. 그리고 그 말을 했어요. 아이고, 더러운 할망구년이 이딴 걸 누가 처먹는다고 만들어놨어? 더러운 할망구.
그 말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며느리의 말에 사촌동생이 놀라며 대답했어요. 언니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뭐 어때 사실인데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맛도 없고. 며느린 반찬을 하나씩 쓰레기 봉투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 나물들 좀 봐. 색깔이 왜 다 시꺼매? 갈비찜은 또 뭐야? 기름 둥둥 떠다니잖아. 된장찌개는 아예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런 걸 어떻게 먹어?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그냥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언니 그냥 다 버려요? 그래도 맛있는데. 당연하지.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차라리 돈이나 주지. 맨날 이런 거 만들어서 귀찮게. 다 버리고 나서 사촌동생이 물었어요. 근데 언니, 시어머니가 돈 많다고 했잖아요. 뭐 적어도 2억 넘게 있을걸? 그러면서 1억도 안 빌려줘. 완전 짠돌이네. 그때 며느리가 씩 웃으며 구경이나 해볼까? 어차피 여행 갔으니까. 안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다행히 안방에도 CCTV를 설치해두길 잘했죠. 급히 안방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언니 이거 괜찮아요? 뭐 어때? 며느리면 가족인데. 두 사람이 서랍장을 열어 뒤지기 시작했죠. 여기 통장이다. 진짜? 잔액 봐봐. 헐, 2억 2천이나 있네? 봐, 내가 뭘 했어. 돈 많으면서 안 도와준다니까. 제 보석함도 열어봤어요. 큰 팔찌도 있고 금목걸이도 있네. 이거 어차피 다 나중에 내 거야. 맏며느리니까. 사촌동생이 팔찌를 들어 보이며 무겁다. 비싸겠는데? 당연하지. 우리 시어머니가 금 좋아해. 나중에 옷장까지 뒤지더군요. 옷들 좀 봐. 완전 할머니 스타일. 촌스럽지? 맨날 이런 거 입고 다녀. 화장대 서랍도 열어보고 화장품도 다 싸구려네. 그러니까 피부가 그 모양이지. 정말 그땐 화가 나는 것보다 서러웠어요. 내가 마음 다해서 아꼈던 며느리가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 생각보다 더 최악이었구나 싶어서요. 마지막으로 둘이 거실에서 나눈 대화가 가장 잊히질 않아요. 언니, 근데 시어머니 진짜 싫어요? 당연하지. 맨날 간섭하고 훈계하고 반찬 먹으라고 강요하고. 그래도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건데 처음엔 언니가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처음이나 그랬지. 다 자기 만족이야. 난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는데 계속 주니까 부담스러워.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하긴 돈만 빼내고 요양원 보내야지. 언니도 참 독하다. 세상이 원래 그래. 눈치 없고 말 안 듣는 시어머니는 그렇게 되는 거야. CCTV를 끄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 옆에 누워있을 수가 없어 화장실에 들어가 엉엉 울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어떻게 날 더러운 할망구라고 부르지?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다음날 아침 남편이 물었어요.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잠을 잘 못 잤어. 더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아 화장실에서 CCTV 영상을 다시 봤어요. 어제 일이 꿈이 아니었나 싶어서. 역시 현실이었어요. 곧바로 영상을 저장해뒀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준영이한테 말해야 하나? 아님 그냥 넘어가야 하나? 아니었어요. 이대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겠어. 더러운 할망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마. 제가 복수를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평소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집사님이 우리 조카가 변호사인데 정말 똑똑해요 라며 소개해 준 곳이었죠. 건물 로비에 들어서니 손이 떨렸어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CCTV에 찍힌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더러운 할망구년.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려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에 젊은 여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죠. 어머님, 예약하신 분이세요? 네, 2시에 박미영 변호사님 만나기로 했어요.
대기실에 10분쯤 기다리니 30대 중반쯤 돼 보이던 여변호사가 나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미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그게 상속 문제로 상담받고 싶어서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며 차분히 물었어요. 상속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집이 한 채 있고 현금이 2억 정도 있어요. 집은 시가가 어느 정도 되시죠? 한 5억 정도 돼요. 작년에 옆집이 그 정도에 팔렸거든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죠. 총 7억 정도의 재산이 있으시네요. 자녀분이 몇 분이신가요? 둘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아드님과 따님이 모든 재산을 나눠서 물려받게 됩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제가 물었어요. 아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어머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준비해간 USB를 꺼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변호사가 USB를 노트북에 꽂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CCTV에 찍힌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죠. 며느리가 반찬을 버리며 하는 말들이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아이고, 이 더러운 할망구년이 이딴 걸 누가 처먹는다고.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집 뒤지는 장면까지 다 보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죠.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이 정도면 상속 제외 사유가 충분합니다. 민법상 현저한 비행에 해당하거든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가족에게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요. 모욕, 학대, 재산 침해 등이 포함되죠. 민법을 보시면 직계 비속이나 그 배우자가 직계 존속에게 현저한 비행을 한 때는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정식으로 문서를 작성하시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날 바로 서류 작업을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하나하나 설명해줬죠. 이건 상속 결격 사유 통지서예요. 며느님의 비행 사실을 명시하고 그로 인해 아드님을 상속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엔 배우자의 행위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재산 문제에서는요. 하지만 이건 협상용이에요. 제 마음과 뜻을 알았는지 변호사가 씩 웃었어요. 며느님이 각서를 쓰면 아드님은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일종의 압박수단으로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더라고요.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 우편이 준영이네 집으로 발송됐어요. 그리고 정확히 3일 후 오후 7시 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황한 게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죠. 무슨 일? 상속 제외 통보서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왔는데? 배경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전화할게. 전화기를 뺏은 듯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님 정말 미쳤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미친 사람이 누군진 네가 더 잘 알 거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정말 모르겠니? 그럼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봐. 전화를 끊었어요. 5분도 안 돼서 다시 전화가 왔죠. 이번엔 준영이었어요. 엄마, 제발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내일 너 혼자 와. 그럼 얘기해 줄게. 지연이도 같이. 너 혼자만. 안 그럼 안 만날 거야. 다음날 아침 8시 준영이가 초췌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밤새 뒤척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엄마, 갑자기 도대체 왜 이러세요? 상속 제외를 떠나서 저한테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 지연이가 뭐라고 하던. 그냥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긴 잘못한 게 없다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말했어? 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영아, 너한텐 미안한데 나도 생각이 있어서 그래. 무슨 생각이요? 제가 자식이잖아요. 눈물까지 글썽이는 준영이가 안쓰러웠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가족 간 불화가 있으면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대. 가족 간 불화요? 우리가 언제... 며느리 때문이야. 준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연이가 또 뭘 잘못했어요? 설마 또 반찬 얘기예요? 그건 제가 사과드린다고 했잖아요.
반찬?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럼 뭐가 또 있어요? 저는 준영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집에 가서 지연이한테 직접 물어봐. 제주도 갔을 때 우리 집에 왜 왔는지, 그리고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 갔는지. 그날 밤부터 며느리의 공세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문자 폭탄이었죠. 첫날만 78통이 왔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해요. 준영 오빠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힘들어해요. 이러시면 저희 가정이 깨져요. 점점 문자 내용이 과격해졌어요. 어머님도 너무하세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협박이에요? 우리가 어머님 재산 때문에 결혼한 줄 아세요? 저는 곧장 전부 다 캡처해뒀죠. 나중에 증거로 쓸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후 새벽 6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모니터를 보니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무시하고 있으니 문을 거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소리가 점점 커져서 동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나와 며느리에게 물었나 봐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저희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안 받으셔서. 아이, 그렇다고 새벽부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주 그냥 동네 망신이네. 그때 제가 문을 열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어머님, 드디어 문을 여셨네요? 아니, 그건 그렇고 우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네? 너도 알잖아, 내가 왜 이러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뭘... 그때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주도 갔을 때 우리 집 왔었지? 네? 그때 반찬 가지러... 그 반찬 어디로 갔니? 쓰레기통에 있는 건 아니고?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동자가 흔들리며 말을 더듬었죠. 어머님, 그걸 어떻게... 우리 집에 CCTV 있는 거 몰랐구나. 그 순간 지연이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전 냉정했어요. 일어나, 보기 싫으니까. 가! 어머님, 제발 준영 오빠 생각해서라도. 준영이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그런 짓 안 했겠지. 나가! 지연이가 울면서 나간 후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갔어요. 단골 야채 가게에 들어가니 옆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어머, 아침부터 무슨 일 있었어요? 아까 동네가 떠들썩하던데. 아이고, 며느리가 좀 그래서요. 한숨을 쉬니까 아주머니가 더 캐물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며느리가 뭘 잘못했길래? 저는 일부러 말을 아꼈어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너무 말도 안 되고 서운한 일이 있어서 변호사한테까지 갔어요. 어머, 변호사까지... 대체 뭘 했길래? 옆 가게 주인도 관심을 보였죠. 그래요? 그 착하다던 며느리가? 착한 척한 거죠. 사실은 제가 여행 간 사이에 일부러 말을 흐렸어요.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거죠. 여행 간 사이에 뭘 했는데요? 집에 와서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 다 버리고. 다들 경악했어요. 뭐라고요? 반찬을 버렸다고? 어떻게 그런 짓을... 그것뿐이에요. 제 물건까지 다 뒤지고 통장에 얼마 있나 확인하고. 어머, 너무나 도둑이네, 도둑. 무슨 그런 며느리가 다 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미용실에 갔더니 원장님이 물었죠. 어머님, 들었어요? 며느리가 집을 뒤졌다면서요? 누가 그런 얘기를... 온 동네가 다 알아요. 변호사까지 갔다면서요? 병원 대기실에서도 마트에서도 어디서든 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양반 참 불쌍해. 며느리가 그런 짓을.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시어머니 재산이나 노리고. 그 며느리 부모가 우리 동네 사람이라며 어디였더라 그 이름이. 소문이 같은 동네 살던 며느리 친정에까지 전해진 모양이에요.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사돈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사돈 댁이세요? 저 지연이 엄마예요. 드디어 친정에서 나섰구나 싶었죠. 네, 안녕하세요. 사돈,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다음날 우리는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죠.
지연이 어머니는 여전히 온몸을 명품으로 두르고 있었죠. 사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소문이 하도 돌아서 제 귀에까지 들어왔다고요. 글쎄요, 저도 황당해서. 아니 근데 우리 지연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돈은 정말 모르세요? 지연이는 억울하다고만 하던데. 그때 제가 준비한 것을 꺼냈어요. A4 용지에 프린트한 CCTV 캡처 사진들이었죠. 이걸 한번 보세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어요. 이게 지연이가 제 반찬 버리는 장면이에요. 이건 냉장고 뒤지는 장면이고요. 이건 제 통장 보는 장면이에요. 이건 제 금팔찌 차 보는 장면이고. 지연이 어머니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니 파랗게 질렸어요. 이게 정말 우리 지연이가... 그리고 이건 녹취록이에요. 저더러 더러운 할망구가 만든 쓰레기라고 했더군요. 지연이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세상에나, 지연이가 정말 이런 말을... 네, 그래서 변호사한테 갔어요. 이런 며느리한테 재산을 물려줄 순 없잖아요. 한참을 말없이 있던 지연이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이를 잘못 키웠나 봐요. 아이 잘 키운 줄 알고 큰 소리 내셨던 건데 이제야 상황 파악하셨나 보네요. 부족한 아이지만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지연이는 아이들 엄마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커피도 다 마시지 않고 일어나며 이야기했죠. 이미 늦었어요. 변호사한테 다 맡겼으니까. 그리고 이참에 사돈 딸 교육 다시 시키세요. 기본이 안 돼 있네요. 제가 그렇게 집으로 통보한 뒤 준영이는 회사에서도 많이 힘들어했나 봐요. 어느 날 밤 10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 술 기운이 느껴졌죠.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술 마셨니? 네, 동료들이랑.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준영이가 훌쩍였어요. 아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찢어졌죠. 뭐가 그렇게 힘들어? 지연이가 매일 울고불고 죽고 싶다고 해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도움받을 것도 없다면서, 제 월급으론 살아갈 수 없다면서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도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준영아, 네가 지연이한테 제대로 물어봤니? 물어봤어요. 근데 자꾸 변명만 해요. 뭐라고 하던. 본인이 엄마가 해준 반찬을 버리고 집을 정리해 준 건데 엄마가 오해한 거래요. 근데 그건 반찬이 상해서 버린 거고 물건도 그대로 뒀대요. 통장은? 금팔찌는? 대충 들었는데 그건 그냥 궁금해서 봤대요. 한숨이 나왔어요. 너도 그 말 믿니? 사촌 동생까지 데려와서 신나게 집을 뒤지고 떠들고 갔는데도? 준영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엄마, 혹시 진짜 상속에서 저를 제외하실 거예요? 지연이랑 살면 그럴 거야. 엄마! 내 재산이야! 내 마음대로 할 권리 있어!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전화를 끊었죠. 그러자 변호사가 다음 단계를 제안했어요. 이제 며느님을 직접 부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로요? 네. 상속 포기각서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와. 할 얘기 있어. 어머님, 만나주신다니 감사해요. 금방 갈게요. 1시간 후 지연이가 나타났어요. 2주 사이에 많이 야유였더라고요. 아마도 부부싸움을 계속 해온 거겠죠?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수수하게 입고 왔어요. 어머님,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앉아.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건 상속 포기각서입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에요. 며느리가 서류를 읽더니 진심인지 아닌지 모를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어머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저 정말 힘들어요. 애들 둘 키우는 것도 준영씨 월급에 내 가족 생활하는 것도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기대고 싶었던 것뿐이라고요. 알아. 근데 방식이 잘못됐잖아. 네 행동은 그냥 우리 집 재산 탐낸 것뿐이야. 통장 보면서 말했던 거 내가 똑똑히 들었거든.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죠. 어머님, 전 정말 돈 때문 아니었어요. 그럼 왜 통장 봤어?
왜 금팔찌 껴봤어? 그건... 말을 더듬는 며느리를 보며 추궁했어요. 왜 나더러 더러운 할망구라고 한 거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말 듣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니? 게다가 네 사촌동생 끌고 들어와서 내 욕했으니 이건 모욕죄에 해당하는 거야. 허락하지 않은 안방에 들어왔으니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그렇게 똑똑한 척하더니 이건 몰랐니? 시모한테 고소당해봐야 정신 차리겠어? 며느리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는지 흐느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땐 제가 미쳤나봐요. 그때 약속한 대로 변호사가 끼어들었죠.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더 불리해져요. 결국 며느리가 울면서 서명했어요. 어머님, 이거 서명하면 준영 오빠는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이혼하든 말든 그건 둘 마음대로 하고. 며칠 후 있던 시아버지 기일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다른 친척들과 둘째 딸 가족부터 준영이네 가족까지 며느리가 올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집에 왔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평소와 달리 지연이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더라고요. 식사를 하던 중 둘째 딸이 물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수척해지셨어? 무슨 걱정 있어요? 제가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다들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준영이를 상속에서 제외하기로 했어. 다들 숟가락을 놓고 절 쳐다봤어요. 엄마 왜요? 갑자기 무슨... 준영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다들 한마디씩 하는 사이 준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얼굴이 사색이 됐죠. 이것 좀 봐. CCTV 캡처 사진을 하나씩 돌렸어요. 반찬 버리는 장면, 집 뒤지는 장면, 통장 보는 장면, 그리고 며느리가 사촌동생과 제 이야기라는 녹음본도 틀었죠. 다들 사진과 녹음본을 확인하며 경악했죠. 이게 진짜예요? 새언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더러운 할망구라고요? 애들 엄마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이건 지연이가 쓴 상속 포기각서야. 우리 집 재산에 대한 권리 포기했어. 준영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 그럼 저는요? 너도 지연이랑 살면 상속 못 받아. 이혼하면 다시 생각해 볼게. 식탁이 얼어붙었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죄송합니다. 그리곤 집을 나가버렸죠. 그날 이후 준영이네 집은 전쟁터가 됐어요. 일주일 후 준영이가 찾아왔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엄마, 지연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그래? 네. 자기 때문에 제가 상속도 못 받고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미안하대요. 정말로 지연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 거였어요. 자긴 이미 각서도 썼고 시댁에서 인정도 못 받으니 차라리 깨끗이 헤어지자고 해요. 준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너도 정말 이혼하고 싶니? 준영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이랑 평생 살 자신이 없어요. 그럼 애들은? 하준이랑 하진이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준영이가 흐느꼈어요.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한테 모진 며느리여도 아들에겐 아내가 필요하고 애들에겐 엄마가 필요해.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엄만 엄마잖아. 만약 이 아이들이 엄마 없이 크면... 준영아, 잠깐만 기다려봐. 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곧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30분 후 며느리가 도착했어요. 많이 야위고 초췌한 모습이었죠. 어머님 부르셨어요. 저는 둘을 앉혀놓고 말했어요. 둘이 정말 이혼할 거야? 준영이와 지연이가 서로를 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생각을 다시 해봤는데 조건이 있다. 들을 수 있겠니? 둘 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엄마, 어머님, 네, 뭐든지 할게요. 지연이가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째,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집안일 도와.
청소, 빨래, 요리 앞으로 1년간. 네, 할게요. 둘째,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해. 절대 빠지면 안 돼. 알겠어요. 셋째, 더 이상 SNS에 쓸데없는 얘기 올리지 말고 삭제해. 내가 매일 확인할 거야. 네, 당연히. 넷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둘이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나를 가족으로서 또 심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표현할 때 그땐 진짜 끝이야. 알았지? 지연이가 와르르 무너져 울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울지 마. 눈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준영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래.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 더 실망시키면. 지연이가 바닥에 무릎 꿇고 절을 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리고 하나 더. 상속 포기각서는 유효해. 나중에 잘하는 거 보고 없던 일로 할지 결정할 거야. 네, 알겠어요. 그것까지 바라진 않아요. 준영이가 지연이 손을 잡았어요.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오빠, 내가 정말 잘할게. 어머님한테도 오빠한테도 애들한테도. 그날부터 며느린 조금씩 달라졌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에 와서 집안일을 했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어머님, 오늘은 창문 청소까지 다 했어요. 그래, 수고했어. 일요일 가족 식사도 빠지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요리도 배워와서 한 가지씩 만들어 왔죠.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든 잡채예요. 드셔보세요. 전부 다 많이 나아졌네. 3개월쯤 지났을 때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아이, 어머님, 요즘 며느리가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그래요, 이제야 정신 차린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며느리가 편지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이거 읽어주세요. 편지를 열어보니 빼곡하게 반성문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어머님이 40년간 해오신 일을 조금이나마 해보니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마음이 좀 누그러지긴 했어요. 정말 반성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해요. 이 사람이 쉽게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바뀌는 건 남이 아닌 자기 자신 안에서 진정으로 원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 위태로운 경계를 둔 채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예전처럼 집으로 놀러와 함께 지내고 준영이와 며느리도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물론 언제까지 갈진 모르겠지만요. 이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게 있어요. 가족이 함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못된 며느리가 되지 말자는 것이죠. 어차피 다 가족이고 평생 함께할 사람들인데 뭐하러 어리석게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욕보이며 사는 걸까요? 저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런 실수는 절대 눈 감아주지 말고 가까울수록 따끔하게 한마디 하며 사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